서미수님, 서북청년단의 만행에 대한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레닌 공산혁명, 10월 혁명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1925년에 공산당이 생긴다고 봐야죠. 1917년에 레닌이 공산주의를 하고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일성을 만나갖고 한반도에 욕심을 내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지만 북쪽은 스탈린의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할 욕심으로 미국보다 더 빨리 김일성을 내세워서 북한으로 진입을 합니다. 김일성과 소련은 공산주의 이념에 걸맞게 부르조와 땅이 많은 지주와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들 재산을 몰수해서 인민들에게 아주 빠르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쪽은 친일 세력을 일거에 척결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은 지주들은 일본에 붙어서 부를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김일성 입장에서는 지주들을 잡아 죽이든지 땅을 빼앗든지 그러죠. 일제강점기 때 소장농들은 지주에게 소출 절반을 소장료로 지급하는 게 일반이었어요. 반 이상을 빼앗겼던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공산주의가 인기가 너무 좋았죠.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좀 어두운데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악덕지주들은 소출의 70%까지 가져간 그러한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가장 많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해방 당시 북한에서는 농가 호수의 4%에 불과한 지주가 농경지의 58%를 소유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농가 호수의 57%에 달하던 가난한 농가가 소유한 농경지는 5.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북쪽에서. 남쪽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1946년 2월 9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인민위가 출범을 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3월 5일 날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내세운 토지개혁을 시작합니다. 남한은 그걸 못해요. 이승만이 들어와갖고 그런 걸 못합니다. 토지개혁은 정광석화처럼 추진돼서 20일 만에 완료가 됩니다. 오정보 15,000평 이상 무상몰수 대상이었습니다. 그 미만이라도 소작 경영지는 모두 몰수가 되죠. 몰수된 땅들은, 논들은 그곳에 농사 짓던 그 소작인에게 영순위로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 김일성, 수령이라는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이 나타나갖고 완전 새로운 세상을 만든 거죠. 해방된 지 반년 만에 인민위가 평생 소원이었던 내 땅을 공짜로 나눠주니까 농민들은 김일성 장군의 은덕에 감격해 환호를 합니다. 이때 땅과 공장을 빼앗긴 지주들은 빨갱이라면, 공산주의라면 이를 갈면서 월남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주들, 그리고 공장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땅 뺏기고 공장 뺏기고 이러니까 이를 갈면서, 빨갱이라면 이를 갈면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을 합니다. 물론 김일성이 워낙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양을. 그래서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종교를 핍박하는 걸로 합니다. 이때 내려온 개신교 사람들은
개신교에다가 지주에다가 공장 자본가에다가 빨갱이한테서 다 뺏기고 종교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그러면 그냥 치가 떨기 싫은 거예요. 이때 내려온 개신교 사람들은 공산주의 빨갱이에 대해서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월남을 합니다. 1902년에 태어나갖고 2000년 97세를 살다가 떠난 한경직 목사 역시 평양에서 목회를 했는데 영락교회 초대 담임 목사를 지내죠.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옵니다. 자, 또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이승만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한경직 목사도 유학을 가고 조병옥이라고 경무총장 하든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총장 하든 그 사람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모두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선교사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뽑혀갖고 유학을 갑니다. 조병옥은 콜롬비아 대학, 아주 좋은 학교죠. 콜롬비아 대학 가서 공부를 하죠. 이때 북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지주들, 종교 박해를 피해 내려온 개신교 청년들을 이 한경직 목사가 서북 청년회, 그러니까 서쪽 북, 그러니까 평안도, 황해도, 북도는 그런데 한경남도 일부 사람들이 내려오죠. 그래서 서북 청년회를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빨갱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서북 청년단이 바로 4.3 학살의 제일 앞장을 서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의 진술입니다.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북 청년회라고 하는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북 청년단을 한경직 목사가 조직을 한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고 그 영락교회 그 서북 청년단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장로가 되고 구구 보수가 되는 거죠. 태극기를 들고 나가고 얼마 전에도 저기 윤석열 씨 뭐 살려낸다고 서북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한 게 바로 다 이런 뿌리 때문에 그래요. 왜 극우 개신교가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정치의 정권을 쥐고 흔들었느냐 하면 여기에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는 1946년 월남하고 난 다음에 서북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을 하고 월남한 개신교인들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지녔죠. 김용옥 한신대 석자 교수의 저서 우리는 너무 몰랐다 해서 공산당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대체로 서북 지역, 황해도, 평안, 남북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모이는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에 모였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향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가 영락교회가 고향이 된 거죠. 영락교회, 옛 베다니 교회는 서북 지역 사람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이거 중요합니다. 이승만 역시 기독교 신자죠.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예수교 나라로 세우고자 했어요. 재헌의회는 목사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 또 이 기존의 목사님들이 완전히 이승만하고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1960년대 말 70년대에는 우리나라 개신교가 전 세계에서 선교가 가장 잘 됐던 거죠. 한국기독교연합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첫 재헌의회 선거일을 월요일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봐야 되는데 그래갖고 월요일 연기를 하죠. 국영방송에서 선교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첫 민간 방송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이승만이 첫 민간 방송으로 기독교 방송 CBS를 인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
CBS가 이게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군목, 형목, 경목. 군목은 뭐냐면 군인 목사, 형목은 형무소 목사, 경목은 경찰 목사 제도를 도입해서 군대와 형무소, 경찰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고, 크리스마스로 공휴일로 지정했던 것은 백중현 씨가 쓴 책에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승만과 한경직 이하 이 서북 청년들 개신교가 극우가 된 거죠. 빨갱이라고 그러면 좌파, 빨갱이 이래갖고 아주 척을 지었는데, 지금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8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이념 논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안두희는 해방 이후 현용 육군 소위로 김구를 암살한 군인입니다. 1917년 평북 용천 출생으로 해방 후에 월남에서 서북 청년의 김구 암살범 되죠. 서북 청년의 종로지부 총무부장 역할을 했어요. 안두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 안에 서북 청년의 극우 개신교가 깊이 관여되어 있고, 결국은 4.3 학살 사건을 그 학살에 아주 주역 역할을 하게 되죠. 제주도가 빨갱이선 레드 아일랜드라고 해갖고 1948년 육군사관학교 8기에 입교를 하고 1949년 6월 26일 날 백범 김구의 저택인 경도상에 올라가고 4발 총탄으로 김구를 살해를 합니다. 네, 안두희는 계속 보호를 받다가 1996년 10월 23일 박기서라는 분이 정의봉이라는 걸 들고 찾아갑니다. 안두희한테. 그래갖고 왜 김구 선생을 죽였느냐고, 그래갖고 그 정의봉으로 때려 죽여요, 안두희. 그러니까 1996년이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인천, 부천 어디 쪽에 살다가 결국은 이 박기서라는 분한테 맞아 죽게 되죠. 그 정의봉으로 어쨌든 서북 청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성장했고, 지금도 서북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태극기 부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빨갱이 쫓아낸다 이거죠. 제주 4.3 항쟁 초기 진압 책임자로 개신교인이었어요. 조병욱 경무부장. 자익 이 세력을 전향시킨다는 명목으로 이 조병옥이가 20만 제주도민을 다 쓸어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안검사 오제도 검사, 영락교회 장로를 지낸 최명신 장군, 이세호 장군 전부 다 영락교회 출신이고 좌익 세력을 몰아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도 공산당과 싸우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극좌우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사목을 할 수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느님 까불면 죽어라며 하느님과 맞짱을 뜨겠다는 전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반공의식으로 강철같이 무장한 교인들과 지도자들, 지금도 빨갱이 좌빨이라면 이를 갈고 있죠. 사실은 빨갱이도 없고 이제 좌빨도 없습니다. 무슨 내가 김정은이 지령을 받는다고 대수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천주교 이런 데서 저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김정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쇠뇌가 되면은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실존했던 정치 깡패, 백색 테러를 수없이 자행했던 극우 성향의 테러 조직 서북청년단,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단체인 양호단, 대한혁신청년회, 한북청년회, 항해해 청년부, 북선청년회, 평남동지회, 평안청년회는
1946년 11월 30일 서울 YMCA에 모여서 서북 청년단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굉장히 많을 때는 2만 명까지 단원이 있었어요. 2만 명까지. 이 사람들은 주로 일제강점기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주, 개신교 목사님들, 인사들, 민족주의자나 일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이게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한을 탄압을 피해서 도망 나온 젊은이들,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열렬한 반공 청년들이라 가서 쳐부시고 해산시켰거든. 지금은 그 청년들이 다 장로가 됐수다라며 영락교회 청년들이 반탁 반공운동에 앞장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개신교 얘기를 좀 해갖고 조금 이게 좀 할까 말까 갈등을 했는데 역사적인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북 청년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46년 대구 봉기 사건이 있었어요. 10월 항쟁. 그 다음에 1948년에 4.3 항쟁의 진압입니다. 한경직 목사는 1961년 5월 16일 남로당 출신으로 여순 반란에 가담해, 요건 나중에 여순 반란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정변이 발생하자 민간사절단이라는 특사로 김환란, 대표적인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죠. 개신교계 인사들과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구테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박정희를 정말 영웅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이 한경직 목사, 김환란, 이 모든 개신교 일부 인사들이 이거 아주 상당히 앞장을 쓰죠. 영화 끝나지 않은 지슬이라고, 여러분들 그 영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슬이 감자에 감자, 동굴에 숨어 들어갔고 감자만 먹고 있었던 사람이 무슨 죄를 져갖고 이게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이 4.3 이 학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슬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서청 줄여서 서북 청년단, 서청을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싱거웠는지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제주도 사람들이요, 칼이나 창으로 찔러 죽였다. 밟아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였다. 목을 잘라 죽이고 허리도 잘라 죽였다. 폭탄을 터뜨려 죽이고 차바퀴로 치어 죽였다. 이게 4.3 서북 청년단이 한 만행에 독약을 먹여 죽이고 껍데기를 벗겨 죽였다. 굶겨 죽이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구덩이를 파괴하고 생매장도 했다. 정ጥ로 지금 제주 비행장, 요것도 제가 이제 아주 4.3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고 나무에 묶어놓고 죽였다.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굴 입구에서 연기를 피워 굴에 피신하는 주민들을 질식사시킨 경우도 흔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뺨을 때리도록 강요했다. 그러다 히덕거리며 총으로 쏴 죽였다. 여자를 강간한 뒤 죽이는 건 부지기수였다. 젊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여 사살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신으로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낄낄거리며 총으로 난사했다. 사실은 빨갱이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빨갱이가 누가 빨갱이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이때는, 그리고 서북 청년단 500에서 700명을 제주도로 내려보내죠. 조병옥이가. 근데 월급을 안 줬어요. 월급을 안 주니까 제주도 사람들 다 빼앗아서 자기네 걸로 간직을 죽이고 빼앗고 그랬던 거죠. 당시 월남 개신교인들에게 반공은 신앙과도 같았던 거죠. 정든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 타향살이는 이들을 더 공산당에 대해서 증오심과
적대감을 심어 놓은 거고, 이승만과 조병옥은 이 서북청년단을 제주도로 빨갱이 섬이라고 그래갖고 제주도로 보내갖고 3만 명, 뭐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8만 명까지 얘기를 해요.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죠. 영락교회 청년회와 영락교회 대학생회, 기독교 청년 면녀회, 서북연합회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반공 활동에 나서고 선봉에는 영락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목사님들이 반성하는 강의를 제가 몇 개를 들었어요. 이제 서서히 우리가 그때 너무 하지 않았느냐라는 반성의 자성의 소리가 조금씩 나고, 한경직 목사님은 마지막에는 내가 나쁜 죄인이었다고, 내가 정말로 못쓸 짓을 젊었을 때 많이 했다라는 그러한 반성하는 내용의 그 강의가, 설교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신교 4.3 서북청년단,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잔인한 학살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 잠비아입니다. 감사합니다.